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처음 가졌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기분입니다. 오늘 여의도 주변에 벚꽃이 참 많이 폈거든요. 여러분도 벚꽃 한 번쯤 볼 여유가 이제 좀 생기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한시름 놓으시고 다가오는 6월 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날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 막 들어오신 분도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근황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면요.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혔던 하버드대학교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률 담당자에게 제 학력 의혹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입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이준석 의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합전공 형태로 전공했다. 예, 사실 이걸 뭐 축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깜짝으로 준비한 제 20살 장식 주간 한국에 실린 기사를 찾았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저때 정치인이 꿈이라고 했나 보네요. 예, 어쨌든 20년이 지나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덕에. 예, 사실 저 언론에 실린 제 졸업사진도 있네요. SBS 스페셜에서 저 그때 방송할 때 저 사진 자료인데 저분은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기숙사 퀸시 하우스의 이 퀸시 하우스의 마스터, 하우스 마스터이죠. 하우스 마스터 기숙사 사감보다는 조금 더 센 그런 학장님에 가까운 그런 분이죠. 네, 어쨌든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도요 타진요같이 저를 물고 늘어져가지고요. 제가 졸업장도 다 공개했습니다. 네, 졸업장도 공개했는데 이 음모론자들한테는 공개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이게 공개하면은 다 위조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찰에서 이제 하버드대학교에 공식 확인을 해서 답을 냈는데 주변에서 이런 걸 듣고도 만약에 학력 위조 뭐 하버드 이준석 거짓말 이런 얘기하는 분 있으면요. 심각하게 그분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손절하실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분하고 오래 교류해봤자 나중에 그분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런 음모론이야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뉴스를 접하고도 학력 위조 이런 거 몰고 늘어지는 분 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좀 관계를 멀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이야기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이것이 알고 싶다 코너라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것 같이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예고 실루엣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연금 박사로 유명하신 4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이영주 공인재무설계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예, 뭐 사실 어렵게 오셨는데 이 코너는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 연금 1등. 예. 네, 일단 뭐 제가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 실제 박사는 아닙니다. 예. 저는 학력 위주로 하기 싫기 때문에 예. 실제 박사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예. 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준석 의원님 택시 운전 해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사람 만나시니까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택시 운전 하기 전과 후가 택시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럼요. 네, 마찬가지 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가장 실무적으로 잘 아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예, 이게 사실 40만 유튜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채널은 한 10만까지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번에 한 달 만에 한 2만 정도 늘려서 이제 4만 돌파했거든요. 비결이 있습니까? 어제 4만 돌파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냥 뭐 하자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모여가지고 4만 되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는 40만 유튜버를 했다는 것이 사실 연금이라는 주제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연금이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말 호감받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연금에 보통 관심을 갖는 나이대가 언제부터입니까? 보통 다 50대 이상. 50대 이상? 네, 발등에 불 떨어져요. 은퇴 시기가 되면? 그럼요. 사실 20, 30대가 가져야 되는데 20, 30대는 관심 없고 40대는 좀 약간 벅차고 아직 좀 할 게 많으니까 50대 중반쯤 되셔야 관심 갖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연금 채널을 하면서 숫자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연금에 대한 철학, 연금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구독까지 갔던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이라는 개념이 네. 사실 뭐 국민연금을 다 넣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연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겪다 보니까 웬만하면 연금 같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보다는 네. 자산을 불리는 거. 부동산 한탕, 그렇죠. 아니면은 네. 뭐 좀 위험하더라도 주식, 네. 이런 쪽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 많을 것 아무래도.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성장기,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성장기에는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성숙기를 거쳐서 그렇죠. 고령화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은 자산을 하늘나라 갖고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잘 쓰고 가는 방법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예, 어쨌든 지금 연금이라는 것이 또 결국엔 하나 갖고 안 되는 시기가 됐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고, 이젠 퇴직금도 퇴직연금 형태로 받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네네. 그리고 또 개인연금을 따로 이제 상품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연금도 하나 갖고 안 되는 포트폴리오를 네.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요. 사실 저도 정말 그 은퇴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 태어나서 네. 그런 나라들은 개인연금 별로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냥 국가가 해주는 공적연금, 또 세금 열심히 내면 노후 준비가 해결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상 공적연금이 굉장히 미흡하고 제도도 굉장히 보완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개인 스스로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65세, 70세 이후에 매달 얼마의 연금 소득을 확보할 것이냐가 대한민국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 채널을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요. 네. 최근에 연금이 핫해진 이유가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갑자기 뭐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네. 뿅 하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합의에 대해서. 일단 합의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연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연금은 이미 합의할 타이밍을 놓쳤다. 연금은 지금 합의할 타이밍이 아니라 결단할 타이밍이다. 우리 뭐 이준석 의원 워낙 공부 잘하시지만 네. 우리 과목 중에 수학 과목이 있고 사회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토론해야 될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사회 과목을 통해서 풀어야 될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미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이 확정돼 있고 이거를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에 대해서 당장 그걸 실행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뭐 40, 45, 41, 44, 42, 44 이게 무슨 동남아에서 무슨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개혁의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타협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포인트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40을 40 몇으로 막 3으로 바꾼다 이 정도 네. 갖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애초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 네. 의원님도 아마 그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뭐 보험료를 원래도 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한 15% 이상 예.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소득 대체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두거나 오히려 더 낮췄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걸 오히려 올려버려서 조금 더 내고 뭐 좀 더 받는 이런 안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 연장이 9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연금 개혁이라기보다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조금 수명을 연장시킨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향후에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젊은이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때는 뭐 말도 못하는 그때는 고도성장기에다가 인구도 네.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3% 내고 소득 대체율은 70%를 가져간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40%의 소득 대체율과 9%로 바뀐 거 네. 이게 오히려 이번에 합의한 개혁안보다 더 개혁스러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3%를 9%를 확 올렸을 때 네. 그때가 더 훨씬 개혁적이었고 예. 사실 그거를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안이 안 됐었죠.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또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또 책임지시고 예. 조금 더 개혁을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뭐 사실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저희 네. 개혁신당이 3석 정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고 나니까 네.
저희 뜻하지 않은 곳에서 조국혁신당도 반대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뭔가 봤더니만은 네. 저희랑 정반대의 이유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더 높여야 된다. 네네네. 예, 이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매운맛 그 민주당 같이 대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자라는 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예. 사실 좀 더 어르신들 위해서 더 예. 주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시키는 것 자체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연금이라는 것이 네. 적립식과 그리고 부가식 이렇게 나눠질 텐데 우리는 지금 사실 적립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부가식적 요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금으로 메꾼다는 얘기잖아요, 부가식은. 결국은 지출해야 될 연금 재정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 거기서 세금을 또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부담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세금으로 내나 국민연금보험료로 내나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이번 합의뭐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내는 부분, 요율 같은 경우에는 8년간 천천히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바로 내년부터 뿅 올려버리기로 했어요. 이거 맞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게 제가 뭐 사실 그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거쳐서 보면 예. 이게 다분히 좀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험료 올리는 것은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눈치를 봐가면서 천천히 올리는 것이고 대신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연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다음 해부터 적용해 주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그 본질은 좀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국민연금 어차피 반은 회사에 대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지역가입자다 그러면은 네네네. 이분들은 이번에 9에서 13으로 오르면은 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뭐 한 500 정도 되시는 분이다.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4% 어치 인상되면 한 2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더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이게 사실 앞으로 뭐 머니 하는 장래에 한 5, 6년 지나면 보험료가 한 13%까지 이제 8년 후에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의 그 기준소득월액도 계속 오릅니다.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2033년이 되면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100만 원 내시는 분이 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기준소득월액이 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갈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13%를 내게 되면 그냥 100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세가 지금 네. 갈수록 이제 높은 구간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연금 플러스 뭐 건강보험 네. 플러스 세금으로 소득세로 네. 반 이상 떼이는 분이 꽤 있겠어요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국가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말 걷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조세 해방의 날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월 말인가 4월 초가 그런 날이에요. 1, 2, 3월은 세금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고 4월 이후부터 그런 내가 의미구나. 내 소득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기에다 더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네네네. 그러면 진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월급을 받으면 60, 70% 정도는 떼가고 20, 30%의 가처분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걷어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걷어가면 잘 써주면 됩니다. 네. 근데 잘 쓰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걷어가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 세대가 결국 미래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가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합의를 광고할 때는 더 내고 더 받기인데 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 아까 방금 말씀처럼 더 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더 받기가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소득 대출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근데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예. 또 중요한 건 모수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만 결국 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그거예요. 더 내고 더 받고 더 내고 덜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2050년, 60년에는 기금이 남아있냐 이거죠. 물론 기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 나중에는 막 이런 것 생기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수급권을 나중에 진짜 급하면 할인해서 팔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그러다 보니 중화민국 국채 이런 것처럼 막 이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넘어가지만 정말 이렇게 기금이 고갈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국민연금 안 내. 이미 그런 운동이 많죠. 네. 저한테도 이번에 제가 연금 문제 건드리니까 젊은 층의 대다수가 보내가지고 뭘 구조개혁을 합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단 일정한 좀 더 나은 개혁을 통해서 뭔가의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56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 하다가 이번에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데, 네. 야, 이것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2055년에서 2064년까지 9년 연장이 끝났고요. 그것도 재정 계산 매년 하다 보면 다시 또 출산율 떨어지기 때문에 당겨질 건데, 정부에서 발표한 2071년은 수익률을 지금보다 한 1%포인트 이상 더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그게 월가에서 수익률 1%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진짜 천재 중에 초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경쟁하는 곳이 월가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둘러대기 위해 가지고, 1% 높이면 된다, 이런. 그럼 지금까지 왜 수익률을 못 높였냐라고 또 반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상당히 걱정되는 게요. 우리나라가 좀 한탕주의 같은 데 빠지면 큰일 나는 게, 최근에 모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 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고, 이거 최근에 나스닥 폭락하면서 완전히 다, 테크주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분 말대로 만약에 우리가 뭐 30% 지분 들고 있고 이랬으면은 연금 이전에 더 빨리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네.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는 건 필요하지만 한두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가 만약에 구분이 달라진다. 이런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앞으로 연금에 대해 가지고 좀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건 수익률 1% 올리면 되나 이건 충격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 수익률 1% 때문에 예를 들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 평가하는 회사들은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그게 AA 등급이냐 BBB 등급이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수익률 2, 3% 차이 나는 거 갖고도 피말리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시장들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 수익률 내는 게 그나마 좀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힘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진짜 뭐 수익을 내기는커녕 까먹지 않는 전략도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게 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게 3, 40만 원 되는 돈이지만은 실제로 재정에는 주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연간 뭐 거의 한 2, 30조 이상이 지출되고 있죠. 처음에는 11조 정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30조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예산에 대해 가지고 감을 잡으시려면은 대충 서울에 지하철 노선 하나 깔면은 4억 정도. 그러니까 4조 정도. 4조 정도. 이렇게 드니까요. 한 7개 지하철 노선어치가 지금 기초요금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비용인데 이거 없으면 이제 노후가 이제 좀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단 걸 텐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하위 70%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7분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기 때문에 700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덕의 산불 현장에 이제 갔다 오면서 거기서 어떤 이재민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소위 시골에서는 전빵이라 그러죠. 슈퍼 같은 거, 조그만 거. 이게 전빵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전빵이 불이 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노인층에서도 보면은 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하게 되는 결과도 좀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어도 준다.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안 준다. 그렇죠. 이런 또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욕을 좀 감퇴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국민연금에도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거 아세요 혹시? 국민연금이 노후에 국민연금 받을 때 5년간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한덕수 총리님은 감액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감액된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되는데 그 소득 중에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감액이 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이렇게 은행 예금하거나 주식해가지고 배당받거나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다 받는 것이고요. 그거는 불공정한데요? 우리가 옛날 제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이자 받아 사는 삶을 사시는 분은 오히려 감액이 안 되고 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감액이 되고 굉장히 특이한. 우리 연금제도에 지금 사실 이 연금제도가 거의 수십 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공약 걸어야겠는데 이거는 좀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연금 관련해서 제안할 게 되게 많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를 냈어요. 근데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드디어 이제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이
네. 53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연금을 둘이 합쳐서 500만 원 받는 부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뭐 구민정부를 꾸준하게 3, 40년 동안 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제 부부가 다 합산이고 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왜 이 시점에 그런 뉴스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 이게 사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위화감을 느끼거든요. 실제 이렇게 받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몇 분 되지도 않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500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또 낸 돈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주석 의원님 기사 올리신 것도 제가 봤는데 조금을 내고도 굉장히 많은 연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좀 뭔가 부럽다 이런 것보다는 야 무슨 뭐 국민연금이 결국은 기금은 고갈된다는데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그런 위화감을 오늘 제가 저희 지지자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블라인드라고 원래 직장인들이 네, 소통하는 있죠. 공간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자기 직장이 돼 있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준석 의원이 그 연금 관련해서 얘기한 거 보면은 그게 뭐 600만 원 내고 1억 이상 수수료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저게 뭐 일부의 사례를 극단화하는 거다 이러는데 자기가 네. 연금공단에서 일해 보니까 네.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명시적으로 지적한 걸 제가 보니까요. 네. 딱 이런 거예요.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금 납부를 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회피했던 가입자가 수급 직전에 일시불 납부해가지고 추납을 한다. 추납. 네. 그래서 단기간에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은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넣고 20만 원씩 매달 받아가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게 추후 납부 제도가 네. 보통 사람들이 추가 납부와 추후 납부를 추후 납부, 예, 그렇죠. 추가 납부는 더 내는 거지만 예.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거를 못 낸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내가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 6만 원인데 네. 옛날에 10,000원일 때 그때 네. 안 산 거예요. 네. 내가 10,000원일 때 그때 돌아가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 과거에 못 산 걸 지금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예. 국민연금은 돼요. 과거에 안 냈던 거를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추후 납부 제도잖아요. 추후 납부. 예. 사실 이거는 원래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어렵게 뭐 실직, 이런 휴업 이런 것 때문에 못 내셨던 분들이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이거를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냥 안 내셨던 분들 뭐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죠. 예. 그다음에 뭐 주부들 이런 분들이 좀 돈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목돈을 추후 납부하는 겁니다. 추후 납부도 제도가 있지만 한 번에 몇 천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도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어도 한 번에 몇 천만 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례로 되신 게 뭐냐면요. 한 1,090만 원 정도를 119개월어치. 그러니까 보통 내면. 9만 원 정도 이렇게 월 납부액으로 해가지고 119개월어치를 넣어가지고 120개월까지가 이제 120개월이 저거잖아요. 119개월. 1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딱 119개월씩 낸 다음에 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수령한다 그러면은 그럼 생각해 보면은 1,090만 원 넣고 네. 추가 납부로 네. 추후 납부로 네. 20만 원씩 1년이면 250 빼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한 5년, 6년만 받으면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추후 납부가 본인이 이제 실제 연금공단에서 일해보니까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좋은 제도였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좀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뭐 강남 재테크 돈 있는 분들이 과거에 안 낸 거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내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 달에 9만 원씩 해서 1,090만 원 넣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추후 납부일 것이고 그렇죠. 그 자산가 분들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보험료를 50만 원씩 50만 원씩 해가지고 5천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받는 금액 자체가 뭐 월 한 그런데 1, 2억 받죠 그러면? 물론 높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네. 이제 소득 대체율이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금액이 떨어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을 은행 예금이라든가 다른 거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5천 내고 뭐 한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50만 받아도 네. 아니 월 1% 나온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네네, 그렇죠. 그것도 죽을 때까지 월 1% 나온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추후 납부에 대해 가지고 하도 이 강남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연금공단에 근무하시는 분 주장으로는 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외국인 가입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외국인 가입자들도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입을 일정 좀 이전에 하셨다면 예. 그 과거에 안 낸 기간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은 내고 보통 여기를 한국을 떠날 때
그 일시금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일시금을 다시 반환하고 네. 오히려 추후 납부를 해가지고 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해버리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뭐 일부의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수개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이런 사실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거는 큰 것에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데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3% 내고 70% 받아가는 구조 이런 거 시절에 가입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걸 연금공단의 직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걸 이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추후 납분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이 일시금 받아갔을 때 반납한 거대로 적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내고 70% 받는 구조에서 일시금 받아가셨을 분이 다시 반납하고 이걸 가져가게 되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설계 잘하는 거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2030이 결국에는 여기 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확정 기여형으로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걸 자꾸 유지보수 하려고 해봐야 이미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의 좀 안정을 위해서는 신국민연금, 새로운 국민연금을 하나를 도입을 해서 낸돈에다가 이자까지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들을 한번 도입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양립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국고도 좀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국민연금이 나중에 아주 높은 소득 대체율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국민들한테 약간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고위험의 자산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사실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남겨놓지 않고 몰빵 투자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러니까 뭐 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 이전에 강제저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젊을 때 알아서 내가 가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받아서 굉장히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 공무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금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공무원 임용되는 첫 달부터 월급에서 뛰어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30년 붙다 보니까 연금이 된 거죠. 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강제저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줘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제도를 보완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또 수령 시기를 늦추는 형태로 이제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수령 시기를 늦추면은 수령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 생존 기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니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손해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설계를 해주고 이럴 때 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가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죠. 왜냐면 일단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뭐냐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63세에 받아야 되는데 1년 늦추면 100만 원이 107만 2천 원이 되는 것이고 2년 늦추면 114만 4천 원이 되는 것이고 5년까지 늦추면 136만 원이 돼요. 7%. 이게 뭐 사실 늦게 받는 건 있지만 7%씩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일찍 돌아가신다면 불리하겠지만 한 80세 이상만 사신다면 늦춰서 연기해서 더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늦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누적 적립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좀 연금을 일찍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액을 당하거든요. 이분들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기울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을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6%씩 1년에 감액을.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연금 늦춰 받으신 분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비율이 감액 6%, 증액 7.2%인데 이게 사실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룰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높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해가지고 더 많은 연금 받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금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 국민연금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올렸던 그 사진인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간 한 1억 1,8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셨는데 이분이 결국엔 납부하실 때는 8년 3개월 동안 657만 원만 네. 납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10년을 안 채우셨기 때문에 과거의 특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실 저희 어머니 사례예요. 거의. 예.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으십니다. 예,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국민연금을 3년 내시고 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유족연금을 받으시는데 예. 돌아가신 지 지금 이제 23년 됐거든요. 예, 예. 3년 내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23년 동안 사실 유족연금은 예. 3년 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 내도 20년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뭐 얼추 따져봐도 우리 아버지가 내신 연금 총액이 한 300~4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어머니가 받아가신 유족연금은 뭐 수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걸 받은 입장에서 사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이걸 제도를 보고 있으면 사실 이건 굉장히 좀 더 후한 제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지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오히려 세금에서 나가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약자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연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우리가 낸 돈에서 우리가 받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 같은 것이 너무 강하게 동작하면 이게 세금이냐 연금이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별도로 보완하되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들은 내가 낸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낸 돈에서 일정한 수익까지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꾸 이런 문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재정이 좀 풍부해가지고 수익 운용이 잘 돼가지고 좀 없는 분을 더 돕는다 그러면은 네. 다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저렇게 하다가 내 거 못 받으면 난리 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은행이 뭐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지만 내 거 원금도 못 찾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은행은 습격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가의 은행이라 치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지급 구조를 가진 거에 대해서 좀 저항이 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보니까 국민연금법에다가 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뭐 실어준다 하더라고요. 안 미쳐. 네, 사실 저도 이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돈이 없는데. 그럼 지금은 뭐 안 줄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문구 하나가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요즘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일단 우리 사회에 좀 어르신들이 연금을 많이 받아가시는 거 사실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세대 간의 어쨌든 젊은 세대가 일정 부분 좀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치들이 좀 도입돼야 되는데 이번 연금 개혁안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좀 빠진 게 좀 아쉽고요. 사실 일반 모수 개혁들은 지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 소득 대체를 조정하는 것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조만간 받으실 분들 그분들의 연금액에 있어 일정 부분 좀 후세대를 위해서 나누는 구조로 고통을 좀 분담하는 구조로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것들이 좀 도입돼서 합리적으로 운용만 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개혁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구조개혁 얘기를 계속 할 테고, 오늘이 어제가요? 구조개혁 회의의 첫 회의였던 것 같은데, 특위에. 네. 근데 또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네. 오재준 의원이랑 강선 의원이랑 네. 서로 사과하라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우선 생각하시는지. 그건 제 의견보다 네. 우리 의원님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결국 처음에 이제 KDI 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탐구하고 그래서 결국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가 우선 첫 번째 선결 조건이다라고 생각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뒤에 따랐던 논쟁이 그럼 그때는 한 600조 정도로 추산되었던 구연금에 대한 처리 방안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결국 결손분을 네. 메꾸기 위한 그 재정의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진표 국회의장 측에서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다. 또 KDI 측에서는 복지부에 다시 문의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저런 말이 오갔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되면은 우선 독을 메워야 된다. 이 독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새 독을 갖고 오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에 100%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금 제도를 통해서 좀 청년들이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쪽에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노후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 조금 적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이미 다 도입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정치권에서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주식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어요. 주식 유튜버들은 100만, 200만 가는 거 쉽습니다. 연금 유튜버는 10만, 20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주식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점점 연금 자산이라는 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해주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서민들이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들, 자산가들이 연금으로 자산을 전환해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는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왜냐면 부자들이 집이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80%.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럼 묶이고 갖고 있다가 자식 물려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쓰고 이렇게 막 버티고 집 끌어안고 이렇게 있다가. 네. 우리 사회는 돈이 돌아야지 지금 경제가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돈을 모은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써주는 게 미덕이고. 집 끌어안고 가봤자 지금 나중에 상속세로 한 40%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집을 갖고 있지만 이 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집 팔아서 또 집 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고 세제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고소득층부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신 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사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좀 고소득층 그러면은 집 사고 팔고 아까 그런 정도의 투자에만 머무르다가 요즘은 보면 우리가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뭐 채권 투자, 뭐 배당 투자 이런 개념들이 서서히 이제 뭐 그냥 보편적인 얘기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은 저는 연금화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서민들이 100명이 열심히 써주는 것보다 자산가 2~3명이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산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가 살고 소비가 살면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면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부자들이 연금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정치권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면 부자 감세가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 세제 지원을 하면 부자 감세가 맞지만 오히려 연금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쓰면은 사실 뭐 기름 내면 거기서도 부가가치세 붙는 것이고 또 여기서 또 뭐 다른 세금 붙는 것이고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인데 그 그럼요. 기본적인 경제의 원칙을 그 부자 감세에서 틀어막고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게 연금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거는 저희가 꼭 반영해가지고 정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결국 주택연금이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셨는데, 뭐 사실 주택연금이, 저 수도권 자산가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의 노후의 해결책이 되게 되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 자체가 줄어들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상담할 때도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만 잘 이용해도 노후 준비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시고, 주택연금이 지금 70세에 가입하시면 집값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다 1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싼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5억짜리 집만 돼도 150만 원 정도 연금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합치면 그냥 200~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처음 접하는 개념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것도 유족연금이나 이런 혜택이 다 적용됩니까? 주택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명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가 집에 살면서 연금 받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금액은 전부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고. 그럼 집에서 이미 연금 지급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정한 계약에 따른 부분만 이자 부분 뭐 이런 비용만 차감하고 받아가시는 것이고 집값이 5억인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6억 7억 받아갔다. 그래도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이렇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지금 연금 제도인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좀 서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하도록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건 좀 개선해야겠네요. 공시가격 12억 이상의 오히려 주택들이 뭐 서울에 이제 많아졌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주택연금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좀 해야지만이 아까 말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집이 여유로운 집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네. 그 집을 담보로 다 연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이제 결국 남아있잖아요. 아까 그 세 개 책 중에 보면은. 개인연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상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네네네. 그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냈어요. 네. 지금 개인연금 중에서도 뭐 IRP 이런 것들도 더 네. 활성화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톤틴형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들도 본격적인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든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국민적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원금 지키고 네. 뭐 싸들고 있어야지 이걸 네. 뭘 썩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그러다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50년대생, 60년대생까지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치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당원들 중에서 네네. 예전에 뭐 상계동에 50대, 60대 당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외제차 사면은 엄청나게 욕합니다. 우리 때는 집 사서 모으고 평수 늘려가는 게 우리 삶의 낙이었고 그런데 요즘 우리 아들, 딸은 결혼하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 사치하더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돈 쓰는 걸 죄악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느낌이 딱 옵니다. 50년대생까지는 그게 확실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과거에는 그게 미덕이었지만, 네. 이제는 뭔가 합리적인 소비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금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좀 도와줘서, 일단 지금 젊은이들도 보면은요, 연금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금을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요. 연금은 30년, 40년 후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내일 주가를 보면서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ETF를. 이런 게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연금을 받으면서 원금은 남기고 이자만 받을 수 없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건 그냥 적금 상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움되는 것이고, 거기다 국가가 플러스 세제 지원까지 더 좀 확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겠죠. 저는 연금에 미친놈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이제 여러 유형을 하다 보시면은 정말 뭐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돈 끌어안고 이제 어떻게든 안 쓰고 버텨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인식이 바뀌긴 합니까 지금 조금씩?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게 왜 바뀌냐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못 버텨서. 네.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연금을 가입하면서도 이거를 10년 뒤에 얼마로 다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목돈이 얼마가 됩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다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주마가편, 에서 국가가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지금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진짜 연금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목돈, 재테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오늘 연금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연금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연금이 뭡니까?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네, 우리가 식사할 때 밥도 드시고 반찬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반찬만 계속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반찬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당장 반찬이 화려하기 때문에 화려한 것만 보면서 그걸만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후 준비가 연금 준비보다는 주식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원래 밥에서 이 칼로리를 대부분 얻고 반찬은 거기에 향과 풍미를 더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보충 영양소를 보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밥이 없다. 지금 우리 합상에는 우리 밥이 부족하다. 네, 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시고 퇴직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그것이 국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연금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예, 정말 오늘 연금에 대해서는 싹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이영주 연금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40만 연금 박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과 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럼 이영주 연금 박사님과는 저희가 또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